성공회감 별책 프로. 지식과 지혜를 얻는 가장 경제적인 방법. 성공회감 별책 프로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대호입니다. 우리가 투자를 하는 그 기업에게도요, 생로병사 같은 생애 주기가 있습니다. 기업도 당연히 창업을 할 때가 있고 또 성숙 다음엔 쇠락기로 또 걸어가기도 하는데요. 그러면 우리가 또 여러분이 투자하고 계시는 기업은 과연 어느 단계에 와 있다라고 혹시 알고 계십니까? 그걸 파악하는 게 진짜 중요할 텐데요. 오늘은 기업 생애주기라는 책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도움 말씀은 신영증권 리서치센터장인 김학균 전무에게 청해보겠습니다. 전무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이게 사실 다모다란의 기업 생애주기. 네. 그러니까 책 이름에 이름이 붙을 정도예요. 네. 사실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되게 유명한 분이죠. 셀럽이죠. 예. 굉장히 오래된, 제가 96년도에 증권회사에 입사한 다음에 네. 그때에도 다모다란 교수가 쓴 책, 기업 가치평가라고 하는 책을 가지고 공부를 했거든요. 뉴욕대학교의 스턴 경영대학원의 교수입니다. 네. 그래서 뭐 한국으로 치면 투자론 혹은 재무관리 가르치는 교수시고요. 네. 그래서 굉장히 이론적으로 굉장히 탄탄한 그 지식을 가지고 계신 분인데, 근데 이런 말씀 드리면 재미없겠네. 대학교 선생님이고 또 대학교 교육이라는 게 뭐 그렇게 좀 건조하게 네, 이제 받아들일 수 있는데 이분이 그렇진 않아요. 특히나 이분이 몇 해 전에 쓴 내러티브 앤 넘버스라고 한 책이 있어요. 한국에서 번역이 됐었죠. 예. 건조하게 숫자만 가지고 얘기하면 사실 뭐 재무관리나 투자로는 숫자에 대한 거예요. 네. 근데 건조하게 투자에 대해서만 얘기하면 공허한데 근데 이 사람은 거기 줄거리를 어떤 서사를 부여해요. 네. 그래서 이제 애널리스트가 얘기하는 것도 결국은 어떤 내러티브가 있어야 된다. 그 숫자 안에 의미를 부여하는 작업을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이 그런 식으로 여러 가지로 분석을 했기 때문에 그 재무학자이지만은 따분하지 않고 굉장히 재미있고 또 이분 스스로가 굉장히 발언을 많이 하는 분입니다. 예. 뭐 얘기해 주는 거 좋아하는 분. 본인의 유튜브 채널도 있어요. 네네네. 굉장히 수준 높은 강의들. 요즘은 다모다란 교수가 그 인도계 미국인인데요. 뭐 번역하는 그런 좋은 그 AI 툴들이 있으니까 굉장히 수준 높은 강의를 대중적으로 말하는. 네. 그래서 대학 교수면서도 따분하지 않고 굉장히 잘 전달하는 그런 분이고요. 특히나 이분의 다모다란 교수 홈페이지 가면 여러 가지 기업 가치 평가의 근간이 되는 데이터들도 그냥 모두에게 공개합니다. 역사적으로 예를 들어서 결국 기업의 가치라는 게 그 기업이 벌어들일 미래 현금 흐름을 현재 가치로 할인한 거. 되게 좀 어렵게 들으실 수 있는데 할인하려고 그러면 이제 할인율이 필요한데 그렇죠. 뭐 그런 근거들을 전부 다 자기 홈페이지에 오픈을 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지적으로도 권위가 있고 또 그거를 또 잘 전달하려고 하는 노력도 하고 또 본인이 내러티브가 줄거리가 중요하다라고 얘기하는데 결국 이 책도 기업 생애를 나름의 서사를 가지고 줄거리를 가지고 엮은 건데 뭐 투자자에게나 아니면은 뭐 기업을 경영하는 사람이나 뭐 굉장히 저는 여러 가지 인사이트가 있는 책인 것 같습니다. 가치평가, 밸류에이션의 대가라고 불리는데 그게 또 숫자에만 매몰되어 있는 사람은 아니고 네. 내러티브의 중요성과 숫자의 중요성을 또 같이 이제 강조해 주시는 분, 다모다란 교수의 기업 생애주기라는 책입니다. 이 책을 추천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이게 사실은 좀 두껍거든요. 벽돌책이죠. 하드커버에. 거의 100에만 합니다. 네. 투자자의 관점에서 보더라도 네. 어떤 기업이 어떤 단계인가를 생각하면 이 기업에게 주목해서 봐야 될 게 뭔지 뭐 이런 아이디어를 얻을 수가 있어요. 네. 다모다란 교수는 기업을 6단계로 이렇게 분류합니다. 창업기. 네. 처음에 이제 만들어진 막 법인 등록하고 아이디어만 있는 시기입니다. 그리고 초기 성장기. 이거는 뭐 돈을 버는 단계가 아니에요. 초기 성장기는 이제 뭐 좀 아이디어가 제품화되고 뭐 공장에서 시제품 만들고 뭐 이런 거고 이제 그 다음이 고도 성장기입니다. 양산의 단계로 들어가는 그런 성장기고 물론 요 단계들에서 기업들이 다음 단계에 이르지 못하고 뭐 파산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 다음에 이제 성숙 성장기라고 하는 굉장히 좋은 아주 자리를 잡은 이런 단계가 있고 또 성숙 안정기 이제 굉장히 안정적인 비즈니스를 하지만은 이제 성장률은 잘 안 나오고 막 경쟁자들도 들어오고 그런 시기가 있고 마지막 6번째 단계가 쇠퇴기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생로병사의 단계를 이제 거치는 것처럼 기업도
창업기, 초기 성장기, 고도 성장기, 성숙 성장기, 성숙 안정기, 쇠퇴기 이렇게 나누고 그 단계마다 그 기업에 필요한 자질 그리고 어떤 자본 구조, 조직 구성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요. 그렇기 때문에 투자자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이 기업이 어떤 단계고 어떤 단계에서 이 기업이 어떤 걸 잘해야지 투자 매력이 있는지 뭐 이런 것들도 가늠할 수가 있는 어떤 그런 분류법인 것 같아요. 매우 직관적이고 사례도 풍부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사실 이제 많은 투자자분들이 뭐 기업에서 중요한 게 특히 주식 투자에서 중요한 게 실적이라고 하는데 네. 당장 실적만 보면 되지. 저 기업의 생애 주기, 생로병사까지 알아야 해. 또 이렇게 반문하실 수도 있거든요. 한 2015년 즈음으로 기억합니다. 네. 그때 도요타 자동차 아니면은 뭐 GM, 폭스바겐, 현대차 이런 자동차를 실제로 만들어 파는 회사들의 시가총액을 다 합쳐도 그 당시에 제품을 안내해 놓은 테슬라의 시가총액이 훨씬 컸습니다. 그렇죠. 그럼 그때 뭐 지금도 비슷해요. 실적이 예. 없죠. 네. 그건 어떻게 보면 그야말로 이 스타트업 단계 매출이 발생하지 않는데도 그렇게 시장이 엄청난 가치를 줬다라고 하는 거는 실은 실적보다는 일종의 내러티브를 산 거죠. 그래서 창업기는 자기 사업에 대한 설명이나 이런 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주식이라고 하는 투자 자체가 기본적으로 행위 자체가 미래를 보는 건데 미래는 지금 검증될 수가 없죠. 가봐야 아는 거다 그렇죠. 보니까 뭐 여러 가지 그림이 그려질 수 있는 거예요. 뭐 좋게 볼 수도 있고 나쁘게 볼 수도 있지만 어차피 불확실하다 그러면 그런 것들을 논리적으로 잘 구성을 해도 그런 엄청난 시장 가치가 이제 있었던 것이고 이제 실적이 중요한 거는 기업들이 뭐 성숙 성장기라든가 아니면 성숙 안정기가 들어가게 되면 이제 실적이라는 게 되게 중요해지는데 그렇죠. 사실 그 전 단계까지는 일종의 꿈이나 서사, 내러티브가 또 주가에 영향을 주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게 보면은 투자자의 성향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워렌 버핏 같은 사람은 이 그 창업기에 테슬라 같은 주식을 안 샀겠죠. 이 사람은 숫자를 보고 사는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각 생애 단계에 모두 투자해서 돈을 뭐 벌고 뭐 이런 거 아니고 어떻게 보면 이 그 투자의 철학에 따라서 어떤 국면에 있는 주식들을 투자해야 되는지도 이 책을 보면 영감을 얻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 단계에서 적절한 뭐 말씀드린 자본 구조 또 어느 순간에는 기업에 대한 관리가 중요해지는 시기가 있어요. 우리나라 코스닥에 있는 기업들도 아이디어는 좋았는데 네네. 기업이 커지는 과정에서 관리가 뒤따라가지 못하면서 그냥 망해버린 기업들도 되게 많거든요. 기술력은 좋지만. 그럼요. 네. 그렇기 때문에 각 단계별로 이게 어떤 그 기업 입장에서 어떤 자질이 요구되고 경영자는 또 어떤 자질을 갖춰야 되고 이런 것들을 한번 좀 단계별로 볼 수 있는 그런 재미가 있는 책입니다. 기업의 생애 주기를 좀 나눠서 한번 볼게요. 우선 뭐 당연히 첫 번째 단계는 창업기입니다. 네. 기업도 이제 사람처럼 태어나는 시기인데 초기에는 당연히 숫자는 별로 없을 거고 실적은 네. 기업이 탄생하는 순간 제일 중요한 건 뭘까요? 서사입니다. 줄거리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우리가 뭘 어떻게 할 하겠다. 거다라고 하는 줄거리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경영자의 자질이 절대적으로 이 단계에서는 중요합니다. 뭐 사실 뭐 내가 아이디어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주변에 경영자를 이 서포트하는 조직이 내부적인 조직이 있을 일은 만무하고요. 그러니까 경영자가 가진 비전, 자기 사업을 풀어낼 수 있는 스토리텔러로서의 어떤 능력이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그러면 워렌 버핏과 같은 사람은 이럴 때 주식을 못 사겠죠. 아니 그렇죠. 처음에. 뭐 무슨 근거를 먹고 저 사람 말만 믿고 사냐 할 수 있는데 그렇게 투자하는 사람들도 있죠. 이걸 엔젤 투자자나 그렇죠. 이렇게 합니다. 완전 초기 투자. 초기 투자. 한 번 돈을 좀 담궈 주는 거죠. 네. 많은 돈을 투자하기는 어렵지만 이때는 이 스토리텔러로서의 어떤 창업자, 경영자의 능력이 절대적으로 중요하고요. 대표적인 인물이 일론 머스크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람은 서사가 아주 창대하죠. 창대. 우리가 올해 내년에 얼마 뭐 전기차 몇 개 팔 거 아니고요. 아하. 에너지 시프트 과정에서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의 전기차 또 화성 정착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또 지속 가능한 에너지 또 인간의 어떤 뇌 과학, 그렇죠. 뇌 탐구 뭐 이런 것들 실제로 하잖아요. 거의 뭐 이제 지구를 바꿔놓는 수준으로. 실은 뭐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왜 없겠어요. 일론 머스크 말고. 그렇지만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저 사람 공상가네라고 생각하지만 일론 머스크는 뭐 나름 그런 것들을 아주 깐깐하게 내 돈이 걸린 어떤 행위이기 때문에 매우 깐깐하게 모든 것을 평가하는 어떤 투자자들에게 잘 설명을 해서
자금도 받고 그렇죠. 뭐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 단계에서는 창업자의 능력 그리고 어떤 서사 줄거리를 만들어내는 창업자의 능력이 절대적으로 중요한 단계입니다. 그래서 왜 엔젤 투자자분들이나 아니면 벤처 캐피탈, 벤처 투자하시는 분들도 제일 네. 중요한 게 비즈니스 모델이나 기술이 아니라고 하잖아요. 네. 그건 언제든지 바뀔 수 있는 거고 제일 중요한 건 창업자, 네. 경영자들의 마인드, 역량. 그래서 사람 보고 투자한다고 그냥. 초기 단계는 그게 절대적으로 그렇죠. 중요하죠. 그래서 경영자가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거고 그러다가 일단 탄생을 했어요. 네. 창업을 하면은 그래도 조금씩은 몸집을 키워나갈 것 아닙니까? 네. 내러티브에서 이제 숫자로 좀 옮겨가야 하는데 네. 그 과정은 좀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요? 기업의 어떤 생애 주기는 처음에 창업했을 때 가졌던 내러티브를 숫자로 증명해 나가는 과정입니다. 근데 창업기에서는 사실은 뭐 숫자가 가진 중요성은 굉장히 이제 좀 작고요. 여전히 이제 내러티브의 중요성이 이제 커지는 건데 이제 점점 처음엔 공상가더라도 네. 누군가가 투자를 하게 되고 예컨대 이럴 때는 그 대출을 받기 어렵습니다. 아니, 은행과 같은 그런 보수적인 이것저것 담보 보고 투자해주는 그렇죠. 담보 가져오라고 빌려주는 쪽에서 대출을 할 수는 없어요. 이거 네. 그야말로 모험 자본이에요. 그러면 이제 나에게 우리 회사의 주식을 삼으로써 이 주주가 됨으로써 투자를 하는 겁니다. 지분을 사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동업자가 생기는 거고 또 동업자를 또 잘 설득해야 될 책무를 생기는 거예요. 애초에 창업기 때는 어떻게 보면 모든 아이디어는 누군가의 머리에서 출발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전히 서사가 중요하긴 한데 이제 투자를 받고 이렇게 하면서 이런 것들을 결국 궁극적으로는 숫자로 만들어 나가야 되는 거지만은 아직까지 뭐 매출도 발생하지 않을 테고 공장도 못 짓고 할 거기 때문에 이때까지는 좀 서사가 중요하지만 그래도 혼자 머릿속에 있었던 거를 당장 내 동업자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아주 날것의 어떤 줄거리에서 이야기에서 숫자로 바꿔가는 변화의 첫 단계라고 볼 수가 있겠죠. 여전히 내러티브가 중요합니다. 그때까지도. 네. 근데 그 가능성을 이제 막 조금씩 보여줘야 하는 시기고. 그럼요. 그러다가 이제 성장기로 가는데 성장기도 이제 초기 성장기부터 있다는 거잖아요. 네, 네, 6단계로 총 나눴으니까. 네, 네. 초기 성장기는 어떤 특징을 가질까요? 이제는 이제 처음에 가졌던 거는 본격적으로 돈을 끌어모으는 단계가 이 상장이 아니고요. 벤처 투자자들이 투자하는 게 이제 초기 성장기입니다. 벤처 투자. 창업기와 초기 성장기가 다른 거는 일단은 일반적으로 기업은 뭔가 팔아야 되잖아요. 네. 창업기는 아이디어인데 이걸 제품으로 만들 수 있는 비전을 제시해 줘야 돼요. 머릿속에 있는 거. 단지 한두 개를 팔아서는 안 되니까 뭐 제조업의 경우에는 양산할 수 있는 능력 이런 것들을 보여줘야 될 시기고 또 투자자들을 끌어들이는 시기입니다. 근데 대체적으로 보면 이때 기업들이 많이 망합니다. 왜냐하면 초기 성장기예요. 창업기라고 하는 건 사실 기본적으로 아이디어가 중요한 거고요. 일단 문 연 거고. 그때 들어오는 엔젤 투자는 사실은 지인인 경우들도 많아요. 사실 역사적으로 보면 가장 많이 나타나는 엔젤 투자가 가족이에요. 내가 사업하는데 부모님한테 돈 받고 이런 거 다 엔젤 투자죠. 부모님 돈밭 팔아서 사업 시작하고. 근데 여기서는 이제 전문적인 투자자, VC라든가 이런 쪽에 사업을 할 수 있다라는 능력을 이제 보여주면서 어떤 기관 투자가들 전문적으로 투자하는 자금을 받아야 되고요. 자금을 못 받게 되면 어떻게 되냐? 망하는 거죠. 2단계까지는 돈을 못 받게 되면 성장에 실패하는 게 아니고 생존이 그냥 끝나버리는 성장 실패가 아니라 생존 실패가 이제 되는 거고요. 이제 2단계에서 중요한 거는 앞으로 내가 활동할 시장이 얼마나 될 것 같아요. 시장의 성장의 속도, 시장의 규모가 얼마나 될 것 같아요. 이런 얘기들을 해야 되는 거고요. 이 과정에서 우리 회사가 어느 정도 점유율을 가지고 할 것 같아요. 이런 정도의 비전을 말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크게 보면은 이때도 숫자가 아니라 창업기나 아니면 초기 성장기는 여전히 내러티브가 중요하지만 그것이 점점 숫자로 창업기 때보다는 더 가까이 다가가는 그리고 또 이 제품을 양산을 해야 되는 거니까 그런 거에 대한 비전도 필요한 것이고요. 그런 단계가 초기 성장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실 그 초기 성장기에 투자한 벤처 캐피탈 같은 경우에는 그런 이야기 많이 하죠. 10군데 투자해서 그중에 한두 개만 대박 내면 된다. 네. 8개는 사실상 망해버릴 수 있고 그럴 가능성이 높고 네. 모두가 다
성공할 거라고 투자하는 것도 아니죠. 그만큼 또 힘들다라는 거고 말 그대로 생존 실패 여부가 여기에서 결정이 되는데 이 즈음을 지날 때 이제 기업들이 많이 좌충우돌 하는 거죠. 우왕좌왕하고 비즈니스 모델도 막 바꿨다가 네. 이런 경우가 좀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제 그게 어떻게 보면 아이디어가 실제로 상용화되는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 애초에 가졌던 그 사업의 어떤 목적에서 조금 응용을 해서 더 좋은 사업 기회가 나올 수도 있고 또 아이디어는 좋은데 이게 또 양산이 대량 생산이 어려워지고 이렇게 되면 이제 방향을 바꿔야 되거든요. 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틀이 잡힌 단계는 아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기를 그 데스밸리 이 죽음의 계곡 이런 얘기합니다. 그거 못 건너면 그냥 바로 망하는 죽는 거죠. 예. 예컨대 이 벤처 투자자 자체가 말 그대로 그분들도 포트폴리오를 다변화해서 여기저기 투자해서 몇 개가 뭐 여러 개가 실패하더라도 크게 성공해서 돈을 버는 구조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일단 뭐 VC로부터 자금은 받았어요. 근데 이게 추가적으로 계속해서 이익이 난 단계는 아니니까 돈이 떨어지면 돈을 또 받아야 되는데 또 투자 받아야 돼요. 처음에 투자한 사람들은 자기들의 대의에 비전에 공감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 받았는데 다음 사람들까지 설득을 못 시킨다 그러면 그야말로 데스밸리에서 그냥 기업의 수명을 다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고요. 저는 지금 초기 성장기에 속하는 대표적인 기업이 오픈 AI 같은 챗GPT 하는 네. 지금 뭐 그래도 매출은 발생하긴 하지만은 투자를 정당화시킬 수 있을 정도로 뭐 좀 이익이 나는 건 아니잖아요. 돈이 뭐 엄청나게 들어가는 거니까 투자금이 훨씬 더 크니까. 여전히 뭔가 시작이 됐지만 투자자들을 끌어들여야 될 비전을 제시해야 될 보여줘야죠. 책무를 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여기까지가 대체로 전문가들의 시장이에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개인 투자가들이 투자의 기회를 가질 수 있는 거는 상장했을 때 아닙니까? 요즘 뭐 사모펀드나 이런 걸 통해서 장외기업 투자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건 굉장히 이제 좀 규모가 클 수는 없고 예. 그래서 여기까지가 어떻게 보면 전문가들의 시장이고 또 사업의 리스크도 검증되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숫자보다는 꿈을 보고 돈임하고 가는 그런 어떤 영역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 꿈을 얼마나 믿어주느냐. 네. 그게 또 이제 투자 자금으로 이어지는 거고. 그럼요. 그리고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대출을 받는 거. 대출해주는 사람들은 실은 내가 아무리 어떤 회사가 잘 되고 안 되고와 상관없어요. 그렇죠. 대출자에게 좀 망하지만 않으면 돼요. 담보만 있으면 되고. 네, 망하지만 않으면 돼요. 망하지만 않으면 내가 그 빌려준 돈을 이자와 원금만 받으면 되는 거고 기업이 아무리 번창한다 그래서 내가 받을 수 있는 몫이 커지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2단계까지는 결국 대출자가 들어가기도 굉장히 어려워지고요. 철저하게 나의 꿈을 팔고 그 꿈을 사주는 사람들, 내 주식을 넘겨주고 돈을 받는 주식 중심으로 어떻게 보면 소유 구조가 창업자로부터 조금씩 넓어지는 VC가 들어오고 뭐 이런 과정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2단계에서 기업들이 망하는 또 하나의 케이스는 뭐냐면 초기 성장기예요. 예, 창업자들이 이 투자자들에게 지분을 안 내줄라 그래요. 내가 지분을 팔게 되면 내 지분이 희석이 되잖아요. 그렇죠. 내가 볼 때 이 사업은 정말 잘 될 것 같아. 지금은 어렵지만 근데 내가 과하게 외부 투자자들을 많이 받아들여 가지고 내 지분율이 희석이 되면 사업이 번듯한 궤도에 올라갔을 때 내 지분이 너무 희석이 돼서 그 부를 딴 사람들과 많이 나눠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국면에서는 어떤 창업자가 장기적으로 외부 자본에 대해서 얼마나 개방적인 태도를 가지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시기입니다. 과반 지분을 또 가져가야 안정적일 것 같고 외부 투자를 받고는 싶지만 그 밑으로 내 지분율이 떨어지면은 경영의 안정성이 떨어질 것 네. 같고 뭐 그러니까 뭐 미국에서는 차등 의결권이라든지 또 네. 이런 제도로 해서 창업자들이 또 안정적으로 경영할 수 있게끔 해주는 그런 제도도 또 거기는 있죠. 네. 이제 초기 성장기 지나서 고도 성장기로 가는 거 말 그대로 돈 많이 벌기 시작하는 겁니까? 이제는 돈을 많이 번다기보다 매출이 발생하는 시기입니다. 매출 규모로. 뭔가 팔리는 거죠. 만들어내야 되고 팔려야 되는 시기입니다. 네. 그러면서 외형이라고 하는 기업의 매출이 많이 늘어나는. 그러니까 이때부터가 숫자입니다. 내러티브가 아니고 매출이라고 하는 숫자로 나오는 그런 시기인데 얼마나 파는가?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여기서는 이익이 2단계에서 많이 나진 않습니다. 그냥 일단 팔고 보고 또 시장 점유율을 넓혀나가고 시장에서 나의 존재를 입증을 하고 이런 거기 때문에 꼭 뭐 적자가 나고 이런 건 아니지만 기본적으로는
외형이 굉장히 중요해지는 그런 시기고요. 그래서 이 단계부터가 기업 입장에서도 관리의 중요성이 커집니다. 이제 뭔가 기업이 실질적인 숫자로 커지면서 여러 가지 조직들, 뭐 매출이 발생한다 그러면 그거 팔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케팅하는 사람도 필요하고 하기 때문에 이때부터는 매니지먼트의 중요성 굉장히 이제 중요하고요. 그래서 예전에 우리나라 코스닥 기업에서도 이 참 기술은 괜찮은데 뭔가 방만한 관리를 통해서 이 관리라고 하는 거는 자금 조달에 이런 것도 있어요. 이때는 숫자가 있으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차입도 가능합니다. 매출 나오니까요. 네, 매출이 나오니까 그걸 기반으로 뭐 매출에서 적자가 안 나고 흑자가 조금 난다 그러면 차입도 이렇게 가능하게 되고요. 여기 해당되는 기업이 아마 쿠팡이 요 정도 아닌가 생각합니다. 매출 엄청 많이 나고. 뭐 사실 지금은 쿠팡이 이제 흑자로 들어섰는데 예. 뭐 완전하게 투자한 거에 비해서 이게 이제 손익분기점이 바뀌고 있는 단계죠. 엄청나게 돈을 많이 버는 단계는 아니잖아요. 아직은.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경험해온 쿠팡이라는 회사, 이런 회사들이 요 단계의 기업이라고, 뭐 마켓컬리 이런 회사들도 뭐 비슷한 단계의 기업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외형 쪽으로 커져야 되겠고 네. 내실보다는 일단은 더 덩치가 커지는, 체격이 커지는. 그러니까 청소년기라고 봐도 될 것 같아요. 막 키 엄청나게 빠르게 자라고. 네. 고도 그런 성장. 거죠. 그냥 하루하루 볼 때마다 커지는데 예. 뭔가 안정성 좀 떨어져. 아직은. 예, 그냥 덩치는 크지만은 돈을 수익성이 높아서 돈을 많이 버는 단계는 아닌 그런 단계라고 말하겠죠. 이익보다는 매출, 내실보다는 외형. 그게 고도 성장기의 특징이고. 그래도 아이디어에서 매출액이라고 하는 숫자를 통해서 그렇죠. 실현이 되는 거죠. 내러티브가 숫자로 바뀌어가는 과정인 거죠. 그게 또 어느 정도는 시장에서 이제 검증이 되기 시작하는 단계일 테고요. 그 다음이 이제 성장기 중에서도 성숙 성장기로 갑니다. 네, 성숙 성장기. 이게 뭔가 좀 성장률이 떨어지는 건지 네. 성숙되는 성장기는 어떤 의미인가요? 어떻게 보면 이익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매출의 증가율은 둔화가 되더라도 이제 이때부터는 수익성이 굉장히 중요해지게 되는 그런 단계입니다. 이제 외형은 커졌고 그 다음은 내실. 네. 근데 여기서 성숙 성장기에서는 매출 증가율도 높으면은 물론 더 좋겠지만 좋죠. 네, 금상첨화죠. 실은 이제 매출에 빠르게 증가하는 성장 속도는 둔화가 되지만은 기본적으로 이익이 중요해지고 어떻게 보면 기업 활동에서는 가장 나름의 황금기예요. 황금기. 예. 기본적으로 초기 단계에서의 그 높은 매출 성장은 아니지만 상당히 높은 수준의 매출이 증가하는 그런 상태고 또 시장에서 자리를 잡으면서 이제 안정적으로 이익이 발생을 하는 그런 단계이기 때문에 그 이전까지는 이제 적자를 보더라도 시장의 점유율이 중요하고 이런 단계였다 그러면 이제는 마진 관리가 굉장히 중요해지는 그런 시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단계라 그러면은 그 기업의 활동도 시장 점유율을 확대해서 수익성 관리로 바뀌고요. 매출 확대해서 같은 의미지만 마진 관리로 바뀌게 되고요. 투자도 막 공격적으로 막 하는 것보다는 선택적으로 이제 이익을 남길 수 있는 그렇게 투자를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아마 가치 투자자들이 주식을 산다 그러면 2단계부터 살 수 있을 거예요. 이익이 좋아지는. 뭔가 숫자를 가지고 뭐 당장 저평가가 됐지 않았더라도 이제 이익이 발생하고 이 이익의 앞으로의 증가 속도라든가 이런 것들을 가늠할 수 있는 그런 근거들이 생기게 되고요. 이런 기업들은 제 생각에는 알파벳, 구글의 모회사 알파벳. 구글 알파벳. 구글이 노령화된 기업이라고 말하기는 어려운데 그렇죠. 이제는 성숙 단계에 간 기업 같아요. 애플은 이거보다 조금 더 진화가 된 것 같고 아이폰 같은 경우 스마트폰은 이제는 예전과 같이 그렇게 뭐 성장하는 시장은 아니잖아요. 네. 이제 정체가 돼서 애플은 그 다음 단계 갔고 지금은 큰 기업들 중에서는 알파벳이 여기 좀 속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경영진들이 가끔 그런 선택을 하죠. 네. 가격을 인하해서 마켓시어, 시장 점유율을 높이고. 네. 근데 그때 이익률은 떨어지지만 네. 경쟁사를 좀 물리칠 수 있고. 네. 그렇게 해서 시장 점유율을 높인 다음에는 가격 인상을 통해서 이익률을 또 높이고. 네. 그 다음에는 다시 또 시장 점유율 확대를 위해서 가격을 낮추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네. 내실 경영, 외형 확장, 내실 경영, 외형 확장 하는 경우가 있는데. 물론 그건 이제 계획대로 됐을 때의 일이고요. 그게 또 쉽지는 않습니다. 근데 시장 저는 경쟁이 또 치열하다 보니까. 뭐 삼성전자가 그러면서 메모리 반도체를 평정했다고 말할 수가 있겠죠. 네. 경쟁이 치열할 때
압도적인 기술력의 우위를 갖고 있는데 뭐 이제 자기들은 공급을 늘려서 단가가 떨어지더라도 사실 싸게 만들 수 있으니까 그렇죠. 어느 정도 마진의 확보가 됐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그런 어떻게 보면 여기서 이제 전략도 좀 들어오고요. 그래서 뭐 이 단계는 뭐 일시적으로 손해를 보더라도 그건 내가 마진을 컨트롤할 수가 있는 거예요. 네. 이게 뭐 그냥 그 이익이 안 나고 이런 게 아니고 그렇게도 이익이 남고 하는 거니까 그래서 뭐 어떻게 보면 과점형 기업이 여러 가지 경쟁력의 우위를 가지고 여러 가지 행동을 하는 것도 뭐 성숙성장기에 나올 수 있는 경쟁력이 강한 기업은 뭐 그렇게 할 수 있는 선택의 경우의 수를 가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치킨 게임으로 맞붙더라도 이길 수 있는 기업이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게 또 무섭고. 그렇습니다. 성숙 성장기를 지나면 이제 성숙 안정기에 도달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안정이라는 말이 참 되게 말 그대로 안정감 있어 보이긴 한데 뒤집어서 보면 네. 성장이 정체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요. 이제 매출 증가율이 확연하게 둔화가 됩니다. 네. 이제 고성장이 아니고요. 그리고 또 어느 정도 그 사업도 산업의 성장성도 굉장히 일정 궤도에 오르기 때문에 기업이 설비 투자를 많이 할 필요가 별로 없습니다. 설비 투자라고 하는 건 목돈 들여서 네. 앞으로 시장이 커지는 과정에서 내가 거기 수혜를 보기 위해서 생산 시설을 늘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성숙 안정기에 속한 기업들은 투자의 중요성도 굉장히 떨어지고요. 그럼 그때부터 뭘 해야 될까요? 이제 주주들에게 돈을 본격적으로 돌려줘야 됩니다. 환원하는 시기로. 네. 이제 기업이 어떻게 보면 이 벌어들인 이익을 네. 주주들에게 그때그때 다 돌려주지 않죠. 그럼요. 그냥 일부 돌려주고 나머지는 무슨 일 날지 모르니까 기업에 유보해 놓고 또 재투자해야 되니까. 재투자하고 하는데 이 단계는 설비 투자의 중요성이 굉장히 떨어지기 때문에 이제는 주주 환원을 잘해야 주가가 영향을 받게 되는 거고 그래서 이거는 이제 기업이 가지고 있는 경제적 자원 배분을 네. 노동자들의 좀 임금을 올려줘 가지고 생산성을 높일 건지 아니면은 설비 투자할 건지 아니면 주주들에게 돌려줄 건지 이런 기업의 어떤 자원 배분 능력에 따라서 주가가 많이 결정이 되고요. 저는 여기 속하는 기업이 애플이 여기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코카콜라도 비슷하고. 이제 성장할 만큼은 다 했고. 네, 애플이 두 단계를 거친 것 같아요. 네. 스티브 잡스라고 하는 혁신가, 네. 엔지니어가 있었고요. 아하. 그 다음이 팀 쿡이라고 하는 유능한 관리자가 네. 있었고 팀 쿡은 굉장히 유능한 자원 배분자였어요. 지난 10여 년 동안에 애플은 벌어들인 당기순이익보다 주주들에게 더 많이 돌려줬거든요. 예. 주주 환원을 더 많이 했어요. 이제 그래도 되는 거니까요. 그런 비즈니스니까 그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가치 투자의 어떤 거장인 워렌 버핏도 워렌 버핏을 워렌 버핏이 가장 많은 돈을 벌어준 주식이 결국 애플이었어요. 애플이었어요. 근데 애플을 애초에 스마트폰이 처음 아이폰이 나왔을 때 사기 시작한 거 아니잖아요. 2016년, 17년으로 갔고 그때는 이제 어떻게 보면 스마트폰 나왔을 때 애플은 성숙 성장기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초기 성장기 국면이었는데 네. 가치 투자자가 사기는 좋지 않은데 어느 정도 안정이 되는 시기에 특히 팀 쿡이라고 하는 뭐 굳이 말하면 주주 환원이고 기업이 가진 경제적 자원을 잘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경영진이 생겼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무에서 유를 만든 거는 스티브 잡스 같고요. 팀 쿡이라는 사람은 뭐 그런 능력은 없었지만 스티브 잡스의 그 유산을 중심으로 해서 주주들의 부를 많이 늘려준 거는 또 팀 쿡의 기여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예, 이 단계에 속한 기업들이 코카콜라입니다. 코카콜라가 이것도 역시 워렌 버핏이 오랫동안 들고 있는 종목인데 그렇죠. 최근에 사상 최고치 기록했어요. 주가가. 예. 또 코카콜라는 계속해서 배당을 주는 것 정도가 아니고 매년 배당을 늘립니다. 수십 년 동안. 사실 우리가 뉴스에서 종종 볼 수 있습니다만은 콜라 가격 올랐다. 네. 어느 회사에서 콜라 가격 또 올렸다라는 게 왕왕 뉴스가 됩니다. 근데 그게 또 그 회사의 성장 양적으로 못하더라도 네. 가격을 올리면서 성장을 하면서 또 이익의 질이 좋아지고 그게 또 주주들에게 돌아가고 그럼요. 있는. 이 단계에서 이 성숙 성장을 하게 되면 이 단계에 있는 기업들의 이 중요한 특징은 충성도가 높은 고객들을 갖추게 됩니다. 콜라 종류 많잖아요. 우리가 뭐 탄산이라 그러면 뭐 사이다도 있고 그렇지만은 네네네네. 또 코카콜라가 가진 굉장히 또 나름 범접하기 힘든 또 경쟁력이 있는 거잖아요. 또 애플도 이 아이폰도 단순히 뭐 우리가 통화를 하는 스마트폰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기능, 아이폰을 가지고 있었을 때의
어떤 그 iOS라고 하는 생태계도 그렇지만 생태계죠. 벗어날 수 없는. 네, 뭐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충성스러운 맞아. 고객들이 존재하게 되고요. 근데 이제 이때가 되면 기업들이 현금 흐름이 굉장히 좋아집니다. 뭐 안정적인 매출이야. 꾸준히 그리고 벌어들이니까. 투자에 대한 수요는 많이 줄어들어. 그래서 이제 주주들에게 돌려주는데 여기서 실패하게 되는 유형은 M&A 같은 거 하다가 치명상님 돈을 잘못 쓰는 거죠. 더 확장하려고 네, 사업 더. 다각화하려고 다른 네. 회사 인수했다가 그것 자체가 나쁜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요 다음 단계는 쇠퇴기로 가거든요. 그래서 성숙 안정기의 기업이 쇠퇴기로 가지 않고 조금 더 젊음이나 어떤 그걸 연결할 수 있는 거는 다변하거든요. 근데 어느 한 분야에서 일가를 이루는 기업이 새로운 거 한다라고 하는 건 리스크를 지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사업 다각화가 꼭 뭐 나쁜 건 아닙니다. 근데 그건 이제 새롭게 내가 잘하지 못하는 새로운 영역에 도전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요즘은 제 생각에는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사업을 하는 것도 굉장히 자본 효율성이나 이런 것들을 보고 하는데 예전에는 예컨대 대기업이 그냥 형제들에게 예. 그냥 좀 그럴듯한 거 하려고 막 사업을 늘리고 그래서 이걸 사업 다각화가 아니고 사업 다악화가 되는 악화가 되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그래서 이 단계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안정적인 걸로 가면서 어떻게 보면 미래에 쇠퇴기를 예비하는 단계로 갈 수도 있고 또 자신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나 젊음을 연장하기 위해서 사업을 다각화하는 과정에서 성공하기도 하고 또 덜컥수를 두기도 하고 뭐 이런 단계에 있는 기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그래도 투자 시장 중심으로 형성되긴 했습니다만 자본 효율성을 이야기하는 날이 왔다라는 것도 참 많은 변화입니다. 그렇습니다. 2000년대 초반만 하더라도 사실은 네. 형제에게 나눠주기 위해서 자녀들에게 나눠주기 위해서 사업 다각화를 하면서 네. 또 그때 많은 기업들이 건설사도 막 인수했다가 글로벌 금융위기 맞으면서 그 그룹 자체가 거의 해체될 만한 위기에 처하고 네. 이런 것들 많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숙 안정기가 어떻게 보면은 이 기업이 진짜 오랫동안 지속 가능하게 가느냐, 네. 그룹 자체가 나자빠지느냐, 네. 이 순간이 또 될 수도 있는 것. 그럼요. 그래서 이게 지속적으로 가는 거는 정말 배타적인 충성 고객이 있는 쪽은 굳이 성장률이 높지 않더라도 계속 갈 수가 있는데 근데 사실 코카콜라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사실 드문 성공의 경우죠. 예. 온갖 그 탄산음료들 많았잖아요. 네네. 많았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그 자리를 못 지켰는데 뭐 제 생각에는 다각화를 하지 않더라도 자기들이 가진 본연의 경쟁력을 계속 이제 늘릴 수 있다 그러면 제 생각에 본연의 경쟁력은 가격 올렸을 때 소비자들이 따라오냐라고 생각. 그게 진짜 센 거죠. 네, 진짜 그런 경쟁력을 가지고 벗어나죠, 그게. 갔을 때 간다 그러면은 이게 그 성숙 성장기의 기업도 쇠퇴기로 가는 그 기간을 훨씬 더 좀 늘릴 수가 있죠. 예, 길게 간 다음에 쇠퇴기로 갈 수가. 그게 대표적인 게 코카콜라, 애플. 네. 또 주주환원이 있든 주가에 좀 되게 중요합니다. 바로 직전 단계에 있는 게 이제 구글 알파벳인데 네. 공교롭게도 그걸 다 공통적으로 투자한 사람이 워런 버핏이라는 게 또 대단한 거. 아, 네, 네. 성숙 안정기에 그러면은 설비 투자 더 할 것도 없고 외형 확장을 할 것도 없어서 이제 주주들에게 그 다음부터 적극적으로 더 이제 배당을 하는 주주 환원을 하는 시기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어떤 명확한 지표랄 게 있을까요? 이거에 따라서 주주 환원을 더 한다 못 한다? 저는 이 기준이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지금 우리가 자사주 매입 같은 게 사실 주주 환원의 대표적인 형태로 많이 거론이 되는데요. 네. 자사주를 사는 것도요. 모든 기업의 활동은 일종의 기회 비용이 발생합니다. 내가 어떤 자사주는 오너의 돈으로 사는 거 아니고요. 회사 돈으로 사는 거예요. 네. 근데 내가 어떤 사업에 투자했을 때 자사주 매입 그 돈을 앞으로 장기적으로 많이 돈 벌 수 있는 기회가 있다 그러면 그건 주주들에게 환원해야 될 게 아니고요. 오히려 투자를 해야 돼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자사주는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되면 첫 번째 투자할 기회가 마땅치 않고 별로 투자 대안이 없는데 또 두 번째 중요한 거는 기업이 저평가돼 있을 때 주가가 너무 싸졌을 때. 너무 싸졌을 때 그럼 그때 주식을 사서 뭐 소각을 하던가 하게 되면 주주 가치 극대화에 도움이 되는데 저는 그 자사주에 대해서 조금 나쁜 혹은 제가 공감하지 못하는 뭐 그 뜻이야 자사주 사는 거는 대체로 이 주주들을 위해서 환원한다라고 하는 그 뭐 진정성을 뭐 제가 뭐 의심하지는 않지만 예를 들어서
벌어들이는 이익의 3분의 1을 예컨대 자사주를 사면서 주주환원으로 돌려주겠다. 그건 주가가 쌀 때 그래야 돼요. 그냥 기계적인 게 아니라. 예, 주가가 비쌀 때 자사주를 사는 행위는 어떤 행위냐면 결과적으로 주식을 사고 파는 트레이더들에게 우리 주식을 오래 들고 가는 장기 주주들의 부를 나눠주는 거예요. 예, 예를 들어서 이 PER이라고 하는 거는 주식에 내재된 기대 수익률이라는 개념이 들어가거든요. 네. 예를 들어서 어떤 회사가 PER이 30배야. PER이 30배는 내가 1년에 100원 버는데 주가가 3,000원이란 얘기지 않습니까? 네. 현재의 수익성이 계속 지속이 된다고 가정을 하면요. 내가 매년 100원씩 벌면 30년이 지나야 내가 투자한 원금을 회수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PER의 역수 30분의 1은 그 투자에 내재가 된 일종의 기대 수익률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PER분의 1이 어닝스 일드라 그래서 네. 이게 주식에 내재가 된 기대 수익률이에요. PER이 10배라는 거는 10분의 1, 10%가 네. 그 주식에 내재된 기대 수익률이에요. 근데 지금 미국의 PER이 한 30배 되는 기업이 자사주를 산다. 그럼 그 PER 30배에 내재가 된 주식의 기대는 3.3%예요. 네네. 근데 미국 정부 국채에만 투자해도 이자가 4% 나와요. 그렇죠. 그럼 그거 자사주 사는 거는 낭비죠. 주주들의 부를 파괴하는 거예요. 자본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거죠. 그럼요. 그렇기 때문에 자사주 매입은 무조건 사서 소각하는 게 이게 뭐 그 발행주식수가 줄어들어서 주주 가치에 도움이 된다 이거 아니고요. 명백하게 자사주 사는 것보다 더 좋은 사업 기회가 있으면 투자해야 됩니다. 그럼. 주주들 설득해야 되고 두 번째는 뭘로 보더라도 주가가 저평가됐을 때 자사주를 사야 그것이 주주 가치를 높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그렇죠. 성숙 안정기에서 기업이 하는 자원 배분의 능력이라고 말할 수 있죠. 이게 사실 자사주를 산다라는 것도 회사 돈이니까 모든 주주의 돈이니까 네. 그것도 투자라고 생각을 해야죠. 그럼요. 다른 기업에 투자할 수 있는 기회 비용으로 내 기업 주식을 사는 거니까 네. 아주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됐을 때 자사주를 매입한다라는 거. 네. 그 기계적으로 한다라기보다는 요거는 예전에 저희 김학균 센터장님하고 자본 없는 자본주의 책 네. 이야기했을 때도 그랬고 최준철 대표와도 현금의 재발견이라는 책 네. 이야기할 때도 또 공통적으로 있었던 내용입니다. 그 현금의 재발견이란 책이 기업의 자원 배분에 대한 책이에요. 그렇죠. 그 경영자들이 현명하게 자원 배분을 하는 건데 이제 그런 것들이 대부분 어떻게 보면 요 단계에서 중요한 그런 거죠. 자본 효율성, 자원 배분. 성숙 안정기의 중요한 덕목들입니다. 이게 참 우리 경영자들이 네. 어디 이거 일단 타투까지 하라면 좀 그러지만 각골난망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진짜 그럼요. 중요한 건데. 그럼요. 숫자 경영의 이게 핵심이라는 거죠. 자원 배분자로서의 능력이 경영진의 가장 핵심적인 의사결정입니다. 또 성숙 안정기를 지나면 요거 좀 이제 슬픈데 쇠퇴기가 있습니다. 네. 생로병사가 있듯이 네. 기업도 이제 병들고 네. 쇠락해 나가죠. 어떤 특징이 나타날까요? 매출 증가율이 줄어듭니다. 둔화가 되고 매출이 감소하기도 합니다. 또 시장에서 여러 가지 파괴적 혁신을 가진 경쟁자들이 막 치고 들어오면서 경쟁에서의 구조적인 경쟁 열의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아무리 그 성장기의 기업이라고 하더라도 네. 이 기업 비즈니스 사이클이 있어요. 좋았다 나빴다 호황과 불황으로부터 자유롭기는 어려워요. 네, 네. 크게 보면 성장기라고 하더라도. 그래서 쇠퇴기에 있는 기업들은 이 쇠퇴가 구조적인 하강인지 아니면 순환적인 하강인지 이런 것들에 대한 판단을 잘 내려야 되는데 이것도 좀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파도는 계속 치고 있는데 네. 저 파도가 밀물의 파도인지 썰물의 파도인지를 구분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요. 근데 어떻게 보면 쇠퇴기라고 하는 거는 나의 쇠락을 인정하는 거고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라고 하는 게 잘 되려고 노력하는 거잖아요. 객관적으로 어렵더라도 내 인생은 포기하지 않고 막 잘 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쇠퇴기 때는 의사결정을 굉장히 잘해야 되는데 이제 성숙 안정기 때 무리하게 투자하다가도 굉장히 나빠지는 경우가 있지만 이제 이러다간 투자를 잘못해서 그냥 이제 망해버리는 거죠. 내 본업에서의 안정적인 현금으로는 창출되지 않아요. 그러다가 이 시기는 굉장히 이제 망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 정말 중요한 거는 저는 이제 청산의 관점에서 기업을 봐야 돼요. 청산의 관점에서요? 그럼요. 쇠퇴를 하게 되면 내가 이 자본은 이만큼 있는데 이 자본을 증식하기가 되게 어려워져요. 그렇죠. 그럼 이제 그때는 어떻게 보면 아주 좋은 방법은 이제 회사에서 돈을 빼서 대주주나 이런 사람들이 주주들이 그냥
엑시트를 해야 돼요. 근데 이제 최근에 일본이나 한국에 이런 기업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굉장히 업황이 오래됐어. 근데 ROE가 되게 낮아. 자기 자기 자본 이익률이 낮아. 자기 자본으로 증식을 잘 못하는 거예요. 적자까지 나. 네. 근데 그래서 나타났던 한국과 일본의 기업의 PBR이 그 순자산 가치는 재무상태표 상에 주주들의 귀속이 되는 몫입니다. 네. ROE가 낮다거나 적자가 난다는 거는 이 순자산이 예컨대 은행에 이걸 뭐 사업한다고 들고 있는 게 아니고 은행에 예금하는 것보다도 못 미쳐요. 그럼 사실 사업을 하면 안 되지. 이거는 어떻게 보면 경제적 부를, 사회적 부를 파괴하는 거거든요. 그냥 고용 유지 정도의 의미. 근데 장기적으로 보면 고용 유지도 안 될 가능성이 있죠. 기업이 쇠락하니까. 그래서 일본이 이 그 자본 비용과 주가를 의식한 경영 실전 방안 권고라고 하는 도쿄 증권거래소가 PBR이 일보다 낮은 기업들에 대해서 경고를 하고 이거 한 거는 이제 주주들과 상의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할 건지. 어떻게 할 건지. 그래서 크게 보면 할 게 없다 그러면 주주환을 통해서 나눠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일본이 여러 가지 거버넌스 개혁, 지배구조 개혁을 했던 중요한 축도 어떻게 보면 쇠퇴기에 속한 기업들이 되게 많은 거예요. 그럼 그거를 그냥 관성에 놔두면 내 부고장을 쓰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뭘 자꾸 하는데 그건 지나고 보면 사회적 자원을 파괴하는 거예요. 경제적 자원을. 그럼 그 의사결정을 누가 해야 될까요? 주주들이 하라는 얘기예요. 경영진, 지배주주도 있겠지만 결국은 그 기업의 가치가 파괴가 되게 되면 주주들의 가치도 같이 파괴가 되는 거니 주주들과 소통을 해서 방법을 만들라는 거죠. 뭐 다르게 활로가 있으면 하고 아니면은 주주 환원을 늘려야 되고 이런 쪽으로 가야 되는 건데 네. 뭐 여기에 해당되는 뭐 대표적 기업이 뭐 지금은 망한 기업들 베들레헴 철강 80년대 미국 철강을 대표하는 회사였어요. 다우지수 안에 속할 정도로 망했고 코닥 필름 만들었던 코닥도 지금 법인의 실체는 있지만 예전의 영화는 뭐 거의 사라진 그렇죠. 기업이고요. 인텔 같은 경우가 정말 어려움을 겪다가 최근에 주가는 좀 꿈틀꿈틀거리고 또 저는 인텔이라고 하는 회사는 거의 쇠퇴기에 갔다가 거의 반도체라고 하는 게 민족주의와 내셔널리즘과 결부가 되면서 미국 정부가 살려내려고 하니까 뭔가 막 여러 가지 변화들이 나타나는 어떻게 보면 인텔은 이게 힘든데 숨이 끊어질 정도는 아닌데 굉장히 쇠퇴기에 접어들었는데 뭔가 부축받으면서 가는 의사와 거죠. 네. 다 달려들어가지고 지금 막 심폐소생술도 하면서 생명 살리려고 연장. 하는 뭐 그런 정도 단계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인터넷 시대, 디지털 시대를 넘어서 AI 시대로 가고 있고 네. 기업의 이런 수명, 생로병사 오늘 다모다란의 기업 생애주기라는 책을 네. 읽고 있는데 기업의 생애주기가 과연 길어질 거냐 짧아질 거냐 네. 약간 좀 우려가 드는 지점이 있지 않습니까? 짧아지고 있어요. 예. 미국에서 제일 좋은 주식들 30개 뽑아놓은 게 다우지수잖아요. 네. 80년대까지는 다우지수 한번 들어가면 한 40년 동안 다우지수 안에 있었어요. 옛날엔. 예, 지금은 한 22년 정도가 평균이에요. 좀 그렇게 되는 게 기술의 진보로 뭔가 파괴적 혁신이 나타나고 도전자들이 막 생기는 거고 또 중요한 거는 자본시장 접근성이 좋아졌어요. 돈이 많다 보니까 어떤 아이디어가 있는 쪽으로 돈이 막 수월하게 가다 보니까 네. 기존에 자리 잡고 있는 기업 입장에서는 결국 자본시장의 도전을 받은 어떤 도전자들이 막 생기는 거죠. 심지어는 상장까지 안 하더라도 유니콘 기업이라 그래서 그냥 주식시장 밖에서도 자본을 조달받는 기업들이 많이 그렇죠. 생기다 보니까 과거보다는 이게 어떤 생애 주기가 짧아지는 것 같습니다. 아이고 치열합니다. 네, 네. 기업 경영도 어렵고 또 투자자들도 그거를 잘 파악을 해야 되겠고 그래서 네. 이제 기업의 생애주기도 알아야 된다라는 거고 다모다란 교수 이 책의 저자가 젊은 쇠퇴기 기업을 우려하더라고요. 예, 결국 관리의 문제예요. 그런데 상장해서 어떤 기업이 막 주주들의 돈 받아서 돈 들어오고 하면 그냥 뭐 사무실부터 바꾸고 오너가 막 좋은 차 사고 뭐 저는 뭐 안 그런 사람이 올리고. 훨씬 많겠지만 지금 그런 경우들이 좀 있었거든요. 뭐 이런 것들은 사실은 정말 꽃을 피워보지도 못하고 정말 아주 젊은 시기에 쇠퇴하는 기업들 결국은 어느 정도는 성숙 안정기 전까지는 경영자의 자질이나 어떤 그 모럴 같은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업에게도 생로병사가 있듯이 네. 어떻게 보면 청년기에 젊을 때 돈 많이 벌 때 무엇을 어떻게 하면서 준비해 나가고 있는지를 지켜봐야 또 좋은 투자를 할 수 있는 거고요. 네. 오늘 다모다란의 기업 생애주기 이 책을 읽고 있는데요. 이 책의 내용을 관통하는 핵심 구절
네. 하나를 센터장님한테 직접 좀 낭독을 부탁드리려고 하거든요. 네. 기업은 숫자가 아니라 시간 속의 존재이며 모든 기업은 한때 성장 기업이었고 언젠가는 성숙 기업이 된다. 어떤 의미로 이 한 문장을 어떤 기업을 가지고 투자를 하거나 보더라도 기업은 매우 유기체처럼 지위가 바뀌는 거고 특히나 이 아주 장기 투자라든가 그 기업과 계속 그 같이 가는 경우에는 기업의 실체는 그대로지만 투자자들이 봐야 될 포인트들도 바뀌는 것 같고요. 유기체처럼 운동하고 바뀌고 하는 것 같고 제가 이 쇠퇴기가 되게 슬픈데 네. 근데 성숙 성장기나 가지 못한 기업들이 훨씬 많아요. 거기 이르지 못하고 그래서 성숙 성장기까지도 못 간. 어떻게 보면 젊음의 에너지와 청춘의 열정과 그리고 많죠. 중장년의 안정기를 거치고도 결국 사람이 결국 죽는 것처럼 쇠퇴기라고 하는 건 불가피한데 그런 단계를 다 거쳤다 그러면 참 쇠퇴기 국면에선 슬픈 일이지만은 그런 단계까지 갔던 것도 굉장히 전 성공적인 어떤 기업인 거 아닌가. 예, 마지막을 좀 아름답게 효율적으로 자원 배분을 하게 되면은 더 아름답게 되겠죠. 성숙 성장기, 성숙 안정기, 쇠퇴기까지 간 것도 사실은 이제 아름다운 사이클이고 네. 인간에게 생로병사가 있듯이 뭐 앞서 영원한 기업, 말씀하셨던 어려운 젊은 쇠퇴기 이런 것들은 너무 슬픈 일인 것이고요. 네. 투자자들이 또 알아야만 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다모다란의 기업 생애주기라는 책을 김학균 전무와 함께 읽어봤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별의별 이야기를 책을 통해서 나누는 별책 프로 마칠 시간이고요. 월요일 아침 9시 5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성공의 감은 오늘도 여러분을 응원합니다.